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상 맛집. 지은이는 강민지. 20대 중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명상에 빠져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상에 대해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자 이 책을 썼으며 동명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과 조심성이 많아서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확한 결론보다 최선의 선택이 삶에 더 필요함을 알고 제가 지난 20년 이상 본 명상 자료와 지도자들 중에서 믿고 배울 만하다 선택한 명상 맛집과 명상 셰프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명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음식과 몸의 관계에 비유한다면 명상은 마음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얼마 전 살면서 처음으로 생망고를 사 보았습니다. 제가 과일 깎는 일을 좋아하고 꽤 잘하는 편인데 망고는 처음이라 첫 번째 망고 까기는 대실패였어요. 끝을 자르고 껍질을 손으로 깠더니 과육이 껍질에 붙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길고 큰 망고 씨에 붙은 과육도 어찌할 줄 몰라 헤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인터넷에서 망고 까는 법을 찾아보니 씨를 스치듯 세로로 3등분하고 과육에 칼집을 내어 껍질을 뒤집으면 큐브 모양으로 떠먹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해보니 쉽게 잘 되더군요. 명상의 기술도 비슷합니다. 처음 하면 이게 맞나? 제대로 하고 있나? 헷갈리지만 유경험자들의 말을 따라 실험하다 보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결과물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과 솔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성지수, 즉 EQ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데니얼 골먼과 위스콘신대 심리학 정신의학과 교수 리처드 J. 데이비드슨이 함께 쓴 명상하는 뇌에서는 명상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 기준은 깊이를 추구하느냐, 넓이를 추구하느냐이고 깊이와 넓이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영양 또는 맛의 추구와 비슷합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명상은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에서 유래한 제1수준의 순수 명상파와 제1수준에서 종교나 문화적 색채는 빠졌으나 여전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제2수준 탈문화 명상파로 나누어집니다. 넓이를 추구하는 명상은 제2수준에서 영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건강이나 심리치료 등의 명상을 활용하는 제3수준 탈영성 명상파와 제3수준보다 더 쉽고 접근성을 높인 명상 앱이나 기업용 명상 교육 같은 제4수준 대중적 명상파로 나뉘죠. 앤디 퍼디컴, 이하 앤디는 명상 맛집의 첫 번째 명상 셰프로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앤디의 책이 한국에 처음 나온 2012년은 아이폰 5가 최신 폰이던 시절이었고 2010년 탄생한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헤드스페이스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앱을 다운로드받고 넷플릭스의 명상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선보이는 등 세계적인 명상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앤디의 가장 독특한 이력은 22세부터 시작한 10년간의 승려 생활입니다. 자신이 머물던 절의 담장 위로 올라간 채로 도망칠까 말까 고민하는 이야기가 첫머리에 나오고 본인이 갖춘 가장 훌륭한 자격은
명상을 배울 때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실수를 저질러 본 점이라고 말합니다. 앤디의 말. 사람들은 단지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직장 생활이나 사적인 삶, 자신의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법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알고자 한 것은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느낌 등과 같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느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목표는 건강, 휴식, 평정, 집중력 향상, 깨달음 등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의 이유가 있다면 현재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달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명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앤디는 명상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형성되는 방식과 이유를 자각하고 이해하는 법을 훈련하며 그 과정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시각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앤디와 비슷한 맥락으로 집중과 관찰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명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명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스피린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일상의 활동에 마음을 기울이는 방식을 명상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앤디가 추천하는 명상 아스피린을 하나를 먹어보죠. 앤디 퍼디컴의 시그니처 명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 지금 시도해보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책을 덮어 책상 위나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특정한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다. 그저 편한 자세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1분이나 2분 동안 있어보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게 놔두어라. 하지만 그렇게 1,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 아무것도 안 하기 명상은 마치 PC의 절전 모드나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 것 같은 휴식과 충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할 때 생기는 고요하고 텅 빈 마음을 앤디는 헤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하면 행복한 감정과 헷갈릴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네요. 구글 설립 3년 차였던 2000년 차드 맹탄, 이하 맹은 그곳의 컴퓨터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구글에서 혁신을 위해 마음껏 쓰도록 정한 업무 시간의 20%를 활용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구글 임직원용 명상 프로그램 SIY를 만들어 2007년부터 사람들에게 명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의 말.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마음챙김이 왜 그렇게 유행이냐고. 첫 번째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6초라도요. 더 많이 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강해지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우리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위한 피트니스인 마음챙김은 삶의 모든 면들을 변화시킵니다. 맹이 만든 명상 프로그램의 사후 설문에서 구글 직원들은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1. 남의 말을 훨씬 잘 듣고 자신의 격정을 제어할 수 있게 됨. 2.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모든 상황을 더 잘 이해함. 3. 이로써 유능한 매니저가 되고 부하 직원들이 덕을 봄. 4. 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함. 5. 고객의 신뢰를 얻음. 6. 평온하고 행복해졌으며 개인적 위기를 극복함. 7. 자신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봄. 맹은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서 두루 명상을 활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품었고 그 변화로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이 늘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꿈은 세계 평화이고 그것을 이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명상에 기반한 교육의 확산을 선택한 겁니다. 차드 맹 탄의 시그니처 명상 2분간 호흡에 주의 두기 2분 동안 계속 그저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명상법입니다. 1단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을 인식하고 2단계 호흡하고 있음을 관찰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3단계 만약 주의가 흐트러졌음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상태 중 하나로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두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 마음 챙김 자체를 하나의 명상법으로 봅니다. 존 카바진의 확장된 정의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지속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발되는 자각, 즉 알아차림이고 이 특별한 방식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마음챙김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대부분의 명상가들은 존 카바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가 1979년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센터에서 시작한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즉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비종교적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하드캐리했거든요. 심지어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중입니다. MBSR은 만성 통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통증을 바라보는 새로운 명상적 관점과 대응법을 알려주고 직접 실천하도록 매일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명상적 접근이 기존 의학에는 전혀 없던 것이기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2014년 미국 의과대학의 약 80%가 마음챙김 훈련의 일부 요소를 제공하고 30개 이상 국가에서 약 1000명의 공인된 MBSR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존은 마음챙김의 핵심 요소를 요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7가지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 7가지는 바로 비판단, 인내, 초심, 신뢰, 애쓰지 않음, 수용, 내려놓음입니다. 1. 비판단. 우리는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늘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마음챙김 중에는 판단을 멈추고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2. 인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챙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초조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3. 초심.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과 선입견이 바로 눈앞에 명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 동안 마음의 유연성과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4. 신뢰. 타인 혹은 스승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경험과 직관을 믿고 나아가세요. 단, 그것이 틀렸거나 부정확함을 알게 되면 당신의 새로운 알을 신뢰하세요. 5. 애쓰지 않음. 명상이란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6. 수용. 세상 만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어난 모든 일에 억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명확히 아는 겁니다. 만약 상황이 엉망이라면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새로운 의식 전환과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7. 내려놓음. 마음챙김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관찰합니다. 충동이나 평가하는 마음,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 등이 떠올라도 거기 따라가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단, 자기 자신과 실제 현실을 떼어놓으려는 심리적 도피와 내려놓음을 혼동하지 마세요. 존 카바진의 시그니처 명상, 건포도 먹기 명상. 1. 건포도를 한 알 준비하세요. 건포도가 없다면 그냥 포도나 아무 과일 혹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손으로 집어도 괜찮은 음식이라면 뭐든 가능합니다. 2. 건포도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먹을 겁니다. 3. 마치 새롭고 낯선 사물을 보듯 건포도의 모양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4. 건포도를 손에 쥐고 촉감을 자세히 느껴봅니다. 5.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고 귀 옆에서 만지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들어봅니다. 6. 건포도를 입에 넣고 굴려보고 씹어도 보며 입속의 감각과 맛을 느끼고 관찰합니다. 7. 건포도를 삼키기 직전 건포도를 삼키려는 의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건포도를 삼키는 동안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립니다. 존의 말. 특정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그 순간의 교과 과정이 된다. 진정한 도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순간의 진정한 행복, 한순간의 평정심, 한순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미국에 존 카바진이 있다면 한국에는 고 장연갑 교수님이 있습니다. 장은 한국에서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이끈 1세대 명상 연구자 겸 교육자입니다. 그는 1942년에 태어나 서울대 심리학 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 영남대 심리학 교수 등을 역임하며 50년간 연구와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한국심리학회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장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1975년에 쓴 이완 반응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해 간단한 마음 훈련으로 혈압과 맥박, 심지어 근육의 긴장도까지 낮출 수 있다 라는 구절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이후 몸과 마음은 완전히 별개라는 믿음이 서서히 바뀌었고
장 본인의 심장 문제와 고혈압에도 마음 훈련 명상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완 반응이란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호흡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파가 느려지며 신진대사가 감소하는 일련의 신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분노 같은 유해한 신체 상태의 악순환을 끊는 효과를 보입니다. 명상은 뇌 분비샘 활동을 자극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이완 반응을 일으켜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1997년 미국에서 가족과의 여행길에 일어난 큰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이 사망하고 장은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존 카바친의 마음챙김 명상을 4개월간의 재활 기간에 실천하며 큰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장의 말. 고통을 그저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우리를 더욱 얕잡아보고 더욱 잔혹하게 짓밟을 것이다. 반면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인생으로 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고통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혈육을 잃었지만 용기를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 시련은 미래가 보내주는 선물이다. 장현갑의 시그니처 명상, 이완 명상. 준비 단계 1. 호흡이나 소리처럼 주의를 집중할 특정한 초점 대상이 필요하다. 2. 산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주의를 다시 초점 대상으로 되돌린다. 실행 단계 1. 초점 대상을 정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라도 가능하다. 2. 편안한 자세로 앉되 척추는 가능한 수직으로 세운다. 3. 눈을 자연스럽게 감거나 실눈으로 뜬다. 4. 발가락부터 시작해 온몸의 근육에서 긴장을 이완한다. 5.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숨을 내쉴 때 자신의 만트라를 읊조린다. 6. 잡념이 들면 암송으로 되돌아오며 10에서 20분간 반복한다. 7. 이완 명상을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 식사 이전 새벽과 잠자기 전 밤이다. 이때가 내분비 호르몬이 서로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의 오랜 영어 통역사이자 맥길대학교 티베트 불교 철학과 겸임 교수인 툽텐 진파는 인도의 망명한 티베트인으로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살에 출가해 승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폴 길버트는 사람들이 자비심에 대해 갖는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1. 타인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 2. 타인이 베푸는 자비심에 대한 두려움. 3. 자기 자신을 위해 베푸는 자비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도 여기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두려움 1에 해당. 내가 지나치게 자비로우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에게 의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각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두려움 2.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친절한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면 경계심을 느낀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받게 될 거절이 두렵다. 두려움 3.
나 자신에게 너무 자비로우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거나 나약해질 것이다.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질까 두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자비심에 대한 다양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비로우면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울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자비심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자비심은 도덕적 의무라기보다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자 마음의 태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불의를 바로잡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진파는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기독교의 금언처럼요. 감정적 고통은 대부분 실망감에서 비롯되고 실망감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제가 진파의 책에서 새롭고 흥미로웠던 부분은 자비심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었습니다. 자비심을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심, 즉 자애와 비심, 즉 자비심이 있고 자심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심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애의 두 가지 적이 있는데 자애와 정반대인 먼 적과 마치 자애 같지만 오히려 고통이 되는 가까운 적이 있습니다. 자애의 먼 적은 악의이고 가까운 적은 이기적인 애정이나 집착입니다. 툽텐 진파의 시그니처 명상, 자애, 자비 명상.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다. 3에서 5회 깊은 복식 호흡 후 1, 2분간 호흡을 세거나 가만히 바라본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떠올린다. 사진을 봐도 되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도 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느껴지는 감정을 바라보고 충분히 느낀다. 다음의 구절을 천천히 읊는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파는 우리가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덜 기울일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행복의 역설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잊는 경험을 하고 사랑이 샘솟을 때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 깊은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통증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1차 통증과 2차 통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차 통증은 질병 혹은 신체나 신경계에 입은 손상으로 몸이 뇌로 보내는 정보 그 자체이고 2차 통증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1차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 마음은 이걸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돋보기로 확대하는데 이 확대 작용이 2차 통증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그 증폭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생각, 감정,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도 한몫을 합니다. 과거에는 같은 부상을 입으면 모두가 똑같이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몸이 뇌에 신호를 보내도 신경계의 문이 열려야 의식이 통증을 경험한다는 문 조절 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은 몸과 마음 양측에서 전달된 정보를 뇌가 해석한 것이고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통증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관한 상식 하나 더. 통증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급성, 만성,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급성은 상처를 입으면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 만성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신경병성은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신경계의 통증을 말합니다. 버펜의 말. 과학자들 사이에 격언이 하나 있다. 저항하면 지속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마음과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저항하면 그 메시지들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송되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마음 챙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메시지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 느낌, 욕구, 신체 감각이라는 4가지 재료가 한데 뭉뚱그려진 전체적인 인상이나 마음의 상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생각이 느낌 혹은 기분과 감정을 자극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졌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1980년대에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슬픈 기분이 불행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에 따라 기분이 바뀐다는 것도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그리고 데니 펜맨의 시그니처 명상. 단어를 보고 구체적인 사건 떠올리기. 다음의 단어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을 떠올려보라. 그것을 마음에 기억해 두거나 글로 적어본다. 사건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거나 최근의 일이거나 상관없다. 단,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미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죄인이 초대한 파티에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파티에 가면 항상 재미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후자는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이 다음의 감정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보고 각 단어 옆에 그 사건의 내용을 적어보자. 1. 행복감 2. 지루함 3. 편안함.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우울하거나 번아웃 상태일 때 혹은 자신의 느낌을 곱씹는 상태에 있을 때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상의 첫 단계, 즉 사건의 개요만 기억하는 상태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를 과잉 일반화된 기억이라고 하고 이러한 기억 패턴을 보이면 과거의 심리적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회복은 더디어집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만났을 때 언제부터 우울했느냐고 묻는 대신 언제부터 춤추지 않았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꼭 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는 크고 작은 활동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상 지도자를 투표로 뽑는다면 바로 달라이 라마일 겁니다. 달라이 라마는 1987년부터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명상과 과학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는 과학과의 만남을 넘어 다른 종교,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의 세미나에 초청되어 3일 동안 성경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의 강연과 토론, 참가자들의 회고가 담긴 책이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등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미리 정한 8가지 성경 구절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하게 된 달라이 라마는 2가지 밑밥을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 둘째, 자신이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체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단지 귀하고 비싸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해로울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겠다고 주장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 영혼과 마음의 영양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성숙도, 기질, 마음의 성향에 가장 알맞은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덧붙여 달라이 라마는 배우려는 이가 스승을 찾아와 가르침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굳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시그니처 명상, 건전한 회의주의. 신앙이 여러분의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반면 이성과 분석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점은 영적 수행을 하면서 갖는 신앙은 반드시 이성과 이해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이해를 통해 신앙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더 적당한 말로 바꾼다면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이 생겨납니다. 달라이 라마는 명상을 통해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깊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즉 최상위 가치에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항상 있어서 늘 바쁠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붓다로 불릴 만큼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탁월한 작가였던 틱나탄 스님의 명상법은 책과 강연, 수행 공동체, 플럼 빌리지의 프로그램, 다큐 영화, 나를 만나는 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큐, 나를 만나는 길에서 강아지가 죽어서 슬프다는 아이에게 스님은 하늘의 구름이 사라져 비가 되는 것처럼 강아지도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대중들에게 명상을 전하던 플럼 빌리지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을 만큼 특정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동체이고 누워서 법문을 들어도 무방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열림, 자유로움, 쉬움이라는 3가지 매력 덕분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도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에는 금방 빠져들곤 합니다. 틱나탄 스님의 말. 당신이 시인이면 종이 한 장에서 떠다니는 구름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물이 없을 것이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 이 종이 안에 구름이 있는 거다. 종이의 존재가 구름의 존재에 달려있다. 종이와 구름이 그렇게 가깝다. 눈을 떠보니 학교에 지각할 것 같은 시간이라
얼른 여동생을 깨우러 간 오빠가 여동생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화가 났다가 전날 여동생이 심한 감기에 걸려 밤새 아팠던 걸 알게 되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틱나탄 스님은 당신이 상대를 이해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찾아 행동하게 됩니다. 스님은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늘 화를 낼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이것이 관계에서 겪는 온갖 고통의 중심 원인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틱나탄 스님의 시그니처 명상, 나무를 보듯 아들딸 보기. 나무를 한 그루 기르는데 만일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나무를 책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본다. 거름이 필요하거나 물을 더 주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을 가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당신은 나무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들, 딸은 책망한다. 우리가 아이를 잘 돌볼 줄 안다면 아이는 나무처럼 잘 자랄 것이다. 책망은 아무 효과가 없다. 절대 나무라지 마라. 이성과 논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런 방법들로는 어떤 긍정적 결과도 거둘 수 없다. 논쟁도 합리도 책망도 아니다. 이해가 있을 뿐이다. 당신이 이해한다면,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당신은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 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분노와 증오 대신 비폭력을 지향하며 우리의 내면이 평화로운 것이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 그리고 우리가 웃는 것이 주변을 웃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불의를 보고 참는 무력한 평화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동하는 굳건한 평화입니다. 죄 콘필드는 1945년생으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 방문한 태국에서 3년간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임상심리학 박사가 되어 동서양 심리학의 교류를 주도해온 그는 미국 통찰명상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깨달음 이후 빨랫감, 마음의 숲을 거닐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했습니다. 죄의 말. 불교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이다. 붓다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깨달은 가르침과 수행법이었다.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혁명적인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붓다는 행복을 가져오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 발달을 실현하는 체계적이고 훌륭한 훈련법을 자신의 내면 경험에서 발견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집착, 혐오, 어리석음입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자주 발현되는 성향이 다르고 이걸로 성격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요. 죄 콘필드의 시그니처 명상. 자신의 셋 중 하나 성격 유형 인정하기. 나에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경험을 세 가지 기본적 기질 중 하나에 둡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기질을 택했으면 그것에 대해 알아차려 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의 기질이 주변 사람과 환경, 즐거움과 어려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찰합니다. 기질이란 것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개인적 패턴이라는 사실을 관찰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또 그 판단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감사, 명료함, 낙천적 성격 등 나의 기질이 가진 장점에 무엇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고통 혹은 아픔으로 번역되는 페인과 괴로움으로 번역하는 서퍼링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페인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퍼링은 페인에 대해서 일으키는 우리의 반응이라 정의해요. 죄계 스승 아잔차 스님이 말하길 두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는데, 첫 번째 괴로움, 페인, 이것은 아무리 도망쳐도 당신을 따라다니고, 두 번째 괴로움, 서퍼링은 직면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 심리학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피할 수 있다.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1946년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의사가 된 디펙 초프라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대체의학 분야의 세계 최고 인플루언서입니다. 메타휴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접두어 메타가 더 높은, 초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초능력을 쓰는 영화 속 히어로가 생각나는데요. 초프라는 본인 스스로 만든 한계에서 벗어나 최상의 잠재력을 펼치는 사람,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라는 신념을 넘어 의식적인 선택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메타휴먼이라고 설명합니다. 초프라는 루미의 시, 저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어째서 그대는 감옥에 머무는가를 인용하며 우리가 한계 안에 머무는 이유가 쾌락과 고통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드라마 같은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프라의 말, 자유는 한계 없는 각성된 의식이다. 그것이 바로 메타휴먼의 정의이다. 어떤 일이든 가능한 상태야말로 가장 우리다운 상태다. 초프라는 의식을 바다에, 마음을 파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두운 면들, 즉 폭력, 두려움, 우울, 슬픔,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열된 자아에 갇히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에고는 끝없이 나에게 더 많이, 즉 에고에게 더 많이 라는 행동 강령을 가졌고, 행동 강령 그 자체가 에고입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내재된 요구에서 생겨났고 궁핍함이라는 의식의 한 상태입니다. 에고는 변신에 능숙해서 모두를 잘 속입니다. 에고를 당신의 적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 또한 에고의 판단입니다. 에고를 우리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이 또한 에고의 판단입니다. 나는 에고 없이 존재하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에고이고, 에고는 스스로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고를 변화시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초프라는 깨달음을 분리된 자아가 사라진 전체성의 느낌 혹은 자기 인식의 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연구한 제프리 마틴 박사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리된 자아라는 느낌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더 이상 피부로 한계짓지 않고 물리적 몸을 넘어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대한 자유로움이 생긴다고 하죠.
큰 글씨와 넓은 줄간격으로 적힌 174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10년 이상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4가지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7년 출간되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1200만 부 이상 팔리고 52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2번이나 소개되었다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책을 쓴 돈 미겔 루이스는 민간 치료사 어머니와 주술사 할아버지가 있는 멕시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겔의 가족들은 그가 영적 치료사가 되기를 바랐으나 그는 의대에 진학해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큰 교통사고가 난 미겔은 유체이탈 경험, 즉 자기가 차에 동승한 친구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자신의 육체 밖에서 보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받아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톨텍 인디언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정확히 구분하자면 명상책이라기보다 영성에 관한 책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영성은 인간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해 고귀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명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명상의 목표 혹은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인 선한 자비심이 영성의 목표이기도 하기에 몇몇 영성가들을 명상 셰프로 초대했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의 시그니처 명상 4가지 약속 1. 말로 죄를 짓지 마라. 2.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3. 추측하지 마라. 4. 항상 최선을 다하라. 첫 번째 약속, 말로 죄를 짓지 마라.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뜨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는 주제의 챕터였는데 인간은 가장 중요한 도구로 말을 사용해 서로의 신경계를 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겔에 따르면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말은 인간이 지닌 마술이고 말을 악용하는 것은 사악한 마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약속,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일들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감정, 믿음, 의견 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그 독성을 빨아들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미겔의 말,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면 당신은 온갖 감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분노, 질투, 시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까지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약속, 추측하지 마라. 상황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무언가 추측하는 이유는 맞든 틀리든 답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기 때문이고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추측하지 않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인간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미겔은 말합니다. 네 번째 약속, 항상 최선을 다하라. 어떤 행동이 즐겁거나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방식일 때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며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더라도 다시 또 시작하세요. 남은 하루라도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
다짐하세요. 이것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사춘기 때부터 29살까지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어느 날 밤 나 자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그럼 내가 둘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공과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겪고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모든 질문과 나가 사라진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 이름과 성별, 국적과 직업 등을 자신이라고 여기지만 톨레는 그것을 에고라고 부르며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에고를 잘 알아차릴수록 에고가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순수한 열정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톨레는 에고를 나로 착각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곧 깨어남이고 이 깨어남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해요. 깨어있는 상태일 때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라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열정은 말 그대로이고 받아들임은 폭우 속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하더라도 짜증내거나 저항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셋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있지 않다면 자신 혹은 타인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거라고 합니다. 깨어남을 확인하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지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즉 원죄를 과거에 쓰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화살을 쏘는 이가 빗맞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는 나쁘거나 사악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기능장애, 즉 미숙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설명으로 저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 악을 잘못 위치된 힘이라고 정의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에고도 나쁜 것이라기보다 인간 공통의 환상이자 무의식적인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가 고통을 받는 원인은 두려움, 욕망, 권력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뿌리에 에고가 있어서 에고로부터 그 원인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에고를 없애려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없애려는 마음 자체도 에고라고 합니다. 톨레의 말.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의 주된 형태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어렵지만 중요한 행동 지침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언행에서 에고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는 최선의 방법일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타인이 나의 에고를 지적한다면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툼을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반면 에고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온전한 정신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에고가 인간의 집단적 기능 장애라는 점을 기억하고 알아차리면
상대방을 탓하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에고를 구별하고 벗어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부족함을 바로잡는 것과 에고의 불만은 다른데, 가령 식당에서 식은 수프가 나왔을 때 수프가 식었으니 데워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어떻게 내게 식어 빠진 수프를 가져다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에고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나와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철저히 이해하고 체득하면 우리는 다른 방식, 즉 받아들임과 즐거움과 열정의 삶을 사는 영적 인류가 됩니다. 에고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즉 명상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시그니처 명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에고는 현재의 순간과의 기능장애적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은 순간들의 끝없는 연속이고 그 순간에는 좋은 순간, 나쁜 순간도 있다. 그러나 잘 관찰해보면 그렇게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켄 윌버는 동서고금의 심리학, 의학, 교육, 종교, 과학, 영성, 사회학, 철학 등 모든 분야를 연구하면서 통합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이론의 예로 그는 세상을 크게 나, 우리, 그것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가치와 기준을 지니는데 나는 미학, 우리는 도덕, 그것은 과학에 해당해요. 세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개인이 자신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의 영역과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로 더 나은 정의가 결정되는 선의 영역, 그리고 실험과 검증으로 객관적 진위가 판별되는 진의 영역입니다. 윌버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식은 발달하고 진화하며 그 과정에 구조와 수준, 질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윌버의 통합 이론은 인간의 변화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성장의 수준, 다른 하나는 깨어남의 상태입니다. 성장의 길은 사실 약 100년 전 시작된 발달 심리학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영역입니다. 여러 발달 학파들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본질적으로 6에서 8단계의 성장이 있다고 거의 똑같이 설명해요. 예를 들어 도덕적 성장은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좁은 단계에서 시작해 소속된 집단, 국가, 세계 시민, 지구 생태계까지 배려하는 넓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깨어남의 길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발견되었고 깊은 명상 중에 경험하는 평소와는 다른 의식 상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경험자들이 남긴 글을 보면 그 상태는 나, 즉 자신과의 동일시가 사라진 무아의 체험이고 가장 높은 명상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하면 꿈없는 깊은 수면 상태의 델타파와 깨어있는 상태의 알파파가 함께 나타납니다. 윌버 본인이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쓰고 명상을 하며 변화하는 뇌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몇 개 드릴게요. 내가 길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을 때 그 고양이는 나인가요?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 하늘은 나인가요? 내가 나의 환한 감정을 보고 있을 때 그 화는 나인가요?
내가 나의 손을 보고 있을 때 그 손은 나인가요? 윌버는 이 모든 물음에 아니라고 답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는 존재인 주시자 혹은 관찰자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주시자를 인식하면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한 걸음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명상 맛집 투어의 마지막은 2500여 년 전통의 원조 명상 셰프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사실 붓다는 깨달은 자를 뜻하는 일반 명사인데 네팔 지역의 작은 국가에서 왕자로 태어나 출가 후 깨달음을 이룬 역사적 인물인 고타마 시다르타를 칭하는 고유 명사로도 자주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도 불리죠. 붓다에서 시작된 불교는 세계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다른 최선의 경지인 깨달음에 대한 일종의 교육 체계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거룩한 진리로 1. 인생을 자세히 보니 생로병사, 원치 않는 인간관계, 원하는데 못 가지는 것 등 온통 괴로움이더라. 2. 괴로움이 왜 생기나 봤더니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욕망, 즉 가래 때문이더라. 3.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4. 그 방법으로 8가지 길, 즉 팔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시그니처 명상 팔정도 1. 정견 바르게 보아서 사성제를 안다. 2. 정사유 바르게 사유해서 3가지 바른 의도, 즉 욕망을 추구하지 않음, 화내지 않음, 남을 해치지 않음을 낸다. 3. 정어 바르게 말하며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나쁜 말, 즉 거짓말, 이간질, 난폭한 말, 실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정업 바르게 행동하며 나쁜 행동, 즉 살생, 도둑질, 외도하지 않는다. 5. 정명 바르게 생계를 잇고 인신매매 등 나쁜 직업을 갖지 않는다.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며 욕망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있으면 늘리고 없으면 앞으로 만들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 앞으로도 생기지 않게 막는다. 7. 정념 4가지 대상인 몸, 느낌, 마음, 법을 자세히 관찰한다. 8. 정정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선정을 이룬다. 붓다는 언제나 믿고 따르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그리고 스스로 검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성철 스님의 말이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그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불교에 있는 것 같아 출가했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승복을 벗고 그쪽으로 가겠다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고 붓다의 이론과 해결법이 저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었습니다. 붓다는 명상으로 고통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명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태어난 집중과 관찰의 능력입니다. 붓다의 말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 의지에 머물고 남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 머물라. 참고로 섬은 중국에서 등불로 번역되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라는 버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상 맛집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듯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진탕 마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은 종교 활동 혹은 명상을 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명상입니다.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개선하고 진화시키는 좋은 도구죠. 명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명상을 선택해서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실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가 25명의 명상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4분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명상 도구를 개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붓다는 앉아서 눈 감고 참선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그에 따른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붓다는 명상과 마음 공부가 새의 두 날개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배우는 명상센터에서도 명상만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마음 경영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내 마음을 탐구해 들어가고 탐색해서 정돈하고 개선해야 나의 깊은 내부에 있는 참 나라고 하는 것,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영혼,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성이나 본성이 밖으로 잘 피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줄탁동시와 같습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각각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야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한 고승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제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스승은 기왓장을 갖고 와서 참선하고 있는 제자 앞에서 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하자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기왓장은 갈아서 무엇하려고 하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한다. 제자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죠. 아니, 기왓장을 돌에 간다고 해서 거울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러자 스승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참선만 해서 부처가 될 것 같으냐? 이 이야기는 참선과 마음 공부 두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음 공부들은 너무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제가 배우는 명상과 마음 경영은 일종의 진화된 마음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경영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마음 경영 공부의 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